시작이 어떤 이야기로 딱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워싱턴 도심에 한 유세프 캄프라는 소년이 살았는데, 예, 노점에서 피클을 딱 사 먹었어요. 피클을 사 먹었는데 그 안에 마리화나 PCP라는 농약이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먹고 DNA 기능이 박살이 났어요. 근데 의사는 이게 인공호흡기를 붙여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죽음을 그냥 가는 그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부모가 알라신이 그 무슬림이어가지고 알라신이 뜻에 맡긴다 하면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해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말했는데, 이게 이때 의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돼요. 우선 가장 먼저 설명해 드릴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인데, 이게 너무 길고 재미가 없어서 하나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또 고대 그리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신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히포크라테스 시대 때 의사들은 되게 신이 사제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선서 내용이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 휘게이아, 파나킬리아 그리고 모든 남신과 여신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과 판단에 이 선서와 계약으로 시작을 해요. 이 신이 원래 개입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나의 의술은 나에게 가르쳐준 스승을 나와 부모와 동등하게 여기고 나의 삶을 그러니까 스승을 되게 자기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부모와 같이. 그래서 스승이 이런 조건이 있어요. 스승이 만약에 돈에 궁핍하면 제자가 그 돈을 대줌으로써 이렇게 좋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다음 있고,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선서가 나의 능력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는 환자의 권리가 없어요. 환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의사의 생각대로 무조건 그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정주의라고 하고, 해석을 섭생법이라고 하는데, 섭생법 정의가 그러니까 환자를 식이요법을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 그 다음 선서가 다음 어떤 요청을 하더라도 치명적인 약을 주지 않고 여성에게 낙태를 절대 금지하는 것이 선서예요. 그 다음 히포크라테스 때 의사가 중요한 게, 의사는 절대 칼을 쓰면 안 되는데, 그냥 결석이란 병이 있어도 그 수술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의사는 절대 손에 칼을 들지 않고 피를 묻히면 안 된다는 그런 의사 신성한 선서가 있고, 치료 과정에서 그 환자의 어떤 사적인 삶이나 그런 건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그런 조건이 있고, 네,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히포크라테스가 쓴 게 아니라 히포크라테스가 죽고 나서 100년 뒤에 이렇게 적어진 거라고 하네요. 근데 히포크라테스가 너무 옛날 글이다 보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쓰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맞는 게, 그러니까 환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도 그런 것도 다 지금 안 맞기 때문에 그 뒤로 많은 규약이 바뀌었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다가 선서가 많이 바뀌어나왔는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그대로 쓰는 제네바 규약이나 나이팅게일 선서 같은 게 있는데, 나이팅게일 선서는 간호사들이 하는 그런 선서인데, 그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의 동일시 약간 수정해서 쓴 건데, 퍼시벌 규약이랑 AMA 규약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약간 제한적으로 쓴 그런 규약이고, 그다음에 그 뒤로 계속 바뀌면서 완전히 히포크라테스를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규약이 나왔어요. 이제 위넨버그 규약, 미국 병원협회의 환자 권리 장전, 미국 의료협회 원칙 이런 것들에서 환자의 권리를 이제 조금씩 부각시키는, 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성서로 바뀌는 그런 추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인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죽음의 판정이거든요. 죽음의 판정에 주장하는데, 죽음의 판단 기준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인격을, 사람으로 보는 인격을 저기하는 정의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비도덕적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자의식, 자인식 또는 합리성과 같이 일종의 비판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을 소유한 인간을 이제 인격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식이 있는 그런 걸 인격으로 보고, 한 개는 도덕적 정의예요. 완전하거나 최대한 도덕적 지위를 소유한 인간을 인격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 개가 있어요. 심폐사라는 죽음이 뭐냐면 심장을 기준으로 한 건데, 심장이나 호흡의 불가역적 심폐사, 심장을 위주로 한 거. 호흡과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었다고 보는 건데, 이게 되게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심장이 죽었다고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예로 그 바니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심장이 이제 죽어서 죽은 문턱에 다다랐는데 인공심장을 이식했어요. 인공심장이란 게, 인공심장이 이래 따로 기계가 있고 여기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들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그냥 그거를 해서 4개월 살았어요. 마트를 가면서 이거를 카트에 놓고 다녔대요. 가능했대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는 심폐사가 진짜 비효율적인 거죠. 사람이 이제 인공심장만 달면 살 수 있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보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전내사가 있어요. 전내란 거는 좌뇌, 우뇌, 관뇌까지 전체 뇌가 죽었다고 보는 건데, 이게 요즘 세상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받아들이는 죽음의 판정 기준이에요. 이걸 또 이 관점으로 보면 유세프 캄프가 피크를 먹고 대뇌만 죽었잖아요. 근데 관뇌가 살아있으니까 죽음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인공호흡기를 계속 다뤄주는 그런 관점도 볼 수 있고. 근데 전내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한테 심장 한 개를 떼어준다거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래 이식한다거나 그런 걸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이제 적수하는 거를 당연하게 보는 데 있고, 미국 뉴저지 같은 데서는 심폐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보는 데가 있다고 하네요, 아직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뇌사 판정이 있는데, 대뇌사는 말 그대로 식물인간, 말초신경계가 관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심장 이런 데가 다 돌아가는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판정으로 볼 때는 요세프 캄프를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다고 보는 그런 관점. 심폐사에서 모순이 생길 수 있는 게, 심폐사에서 장기를 얻으려면 그 장기를 얻는 사람은 또 죽음을 판정해야 되잖아요. 죽음의 정의가 바뀜으로써
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네사에서는 기준이 고등 기능을 상실하는 걸 죽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어떤 기능이 더 고등한 그런가, 그게 좀 발생하죠. 그 다음 또 이야기 많은 게 낙태인데, 낙태도 매나 그거예요. 죽음. 근데 죽음 판정이랑 낙태랑 다른 게, 죽음 판정은 이제 죽어가는 걸 판정하는 거고, 낙태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걸 판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이야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 조의 토론거리가 인격의 정의죠. 앞에서 말했듯이 비도덕적 정의랑 도덕적 정의가 있는데, 과연 자의식이 있음과 유무에 따라서 그걸 인격을 판단할 수 있는 건데, 표현이 되게 길게 말했어요. 도덕적 정의에 따라서 인격 정의는 도덕적 지위는 완전한 도덕적 지위를 가진 인간인데, 인격을 가진 것이 도덕적 지위를 가진 것이다. 따라서 비도덕적 지위에 따라 인격을 정의하고 그 정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람들이 도덕적 지위를 가진 것이다. 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끝났어요. 히포크라테스와 생명 윤리를 읽고 죽음 판정, 낙태와 같은 생명 윤리적 이야기를 해주었고, 마지막으로 저희